자, 다음으로는 원자와 장치 중에서 아까처럼 연료와 산화제를 이용해서 불꽃을 만들어서 시료 속에 있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을 원자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번에는 불꽃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불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연료를 쓰지 않는다, 산화제를 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전열 원자화 장치, 즉 전기를 이용해서 열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알다시피 모든 전자제품은 전기 제품은 전기를 쓰면 어찌 됩니까? 근데는 옛날에는 TV도 점점 뜨거워지고 컴퓨터도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웬만한 전기장치 안에는 보면 냉각팬이 가동되어 있습니다. 열이 나면은 냉각팬을 막 돌려가지고 열을 식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콜라입니다. 자, 이때 보면 전열 원자화 장치의 특징은 뭐냐? 아까 불꽃 원자화 장치의 경우에는 불꽃 원자 장치에는 시료를 쫙 주입을 하고 연료가 들어가고 불꽃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은 시료가 계속 들어가서 그 안에 있으면 끝내 계속 쌓일 거예요.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끝내는 백큐브를 걸어서 시료가 계속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 시료가 불꽃 원자화 장치를 통해서 연료가 들어가고 산화제가 들어가고 시료가 들어가고 해서 원자화가 되는 불꽃이 있는데, 이 불꽃에서 원자화가 되긴 되지만 이 속에 잔류하는 시간은 아주 짧아요.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즉 그 말은 비쌀 진로에 머무는 시간이 1초 이상. 이것은 시간이 아주 짧다. 뒤에도 나중에 시간이 나오긴 나옵니다. 아주 짧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아주 짧습니다. 근데 전열 원자화 장치에서는 이 속에 이 속빈 음극 등에서 나오는 이 광원을 흡수할 때 이 빛이 지나가는 진로에서 전열 원자화 장치는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기 때문에 빛을 흡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감도는 높아진다. 그리고 이때 이 시료는 불과 몇 마이크로리터, 1ml가 한 요만큼 되죠, 그죠? 1ml. 이것보다도 훨씬 작은 양. 실제로는 한 방울. 시료가 있으면 시료에서 진짜 이 튜버가 와서 살짝 뽑아내면 진짜 한 방울만 뽑아가지고 이 장치 안에 넣으면 됩니다. 근데 아까 같이 불꽃 원자화 장치 같은 경우에는 시료가 이렇게 있으면 이 시료에서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하느냐? 이 시료 속에서 시료가 이렇게 원소 하나 분석할 때마다 1에서 2mm 상당한 양의 시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불과 몇 마이크로리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원소를 측정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와 비슷합니다. 불꽃 원자하고도 비슷해요. 전열 원자 장치는 온도가 3단계가 있다. 먼저 100도씨 이하에서 시료 용액을 증발시킨다. 증발이 먼저 액체를 날려보내는 거. 그 다음에 1500도까지 올려서 유기화물을 열분해시키는 거. 유기화물을 열분해시키는 거. 즉 중성 원자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해야 시료를 2500도까지 해서 여기서 이제 중성 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유기 화물들을 열분해시켜서 분자로 만든 다음에 구분자를 그냥 한 조그만 분자로 만들고 온도를 훨씬 더 높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중성 원자로 만든다. 대표적인 전열 원자화 장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는 흑연컵, 흑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흑연관입니다.
관이라고 해요. 흑연관. 이렇게 생겼네요. 자, 관하고 컵은 차이가 뭐냐?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밑에 있는 흑연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이프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파이프. 가운데가 비어있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프인데 위에 구멍이 있어서 시료가 이렇게 해서 시료가 한 방울이 이 안에 이런 파이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장치 자체가 흑연관인데 여기에 전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찌 되느냐? 전기를 여기 통하게 하면은 순간적으로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이게 완전히 증발되어지고 해화되어지고 끝내는 중성 원자로 됩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속핀 응급등에서 광이 통과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완전히 중성 원자로 되어진 거기를 통과하면은 이제 흡수하게 되겠죠. 그것을 측정합니다. 형태가 이렇게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컵입니다. 컵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두 개를 간단하게 표시하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양쪽에는 전기를 흐를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전기가 흐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흑연, 즉 탄소막대입니다. 흑연, 탄소막대로 되어 있고 시료는 광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광 같은 경우는 이 위로 구멍이 있어서 위로 시료가 한 방울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시료가 이렇게 해서 한 방울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것은 관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컵으로 되어 있습니다. 컵으로 되어 있어서 컵에다가 시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열이 가해지면 전기에 의해서 열이 생겨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얘가 중성 원자로 되면 그때 이제 이 시에 와서 흡수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장치가 뭐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 간단히 표현하면은 양쪽에는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음극 양극이 되어 있고 여기에 흑연관이 흑연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컵 형태, 하나는 관 형태로 되어 있다. 여기가 전기가 흐르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 설명이 여기 이 부분을 읽어보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이것은 이런 전열 원자와 장치는 이렇게 모든 게 기계화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시료로부터 진짜 소량 여기서 말하는 것은 5에서 100 마이크로리터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5 마이크로리터 혹은 100 마이크로리터 딱 치면 기계 시료 용역으로부터 정확하게 100 마이크로리터 혹은 5 마이크로리터를 여기다가 주입을 합니다. 주입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전기가 흐르면서 중성 원자와 만들고 빛을 흡수하는 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양을 아주 작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만약에 여기에서 5 마이크로리터를 뽑아라 라고 했는데 5 마이크로리터를 뽑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워요.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4 마이크로리터를 뽑았다 혹은 6 마이크로리터를 뽑았다 그럼 거기서 벌써 오차가 20%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재현성이 떨어진다. 정확하게 5 마이크로리터를 뽑거나 100 마이크로리터 뽑으면 되는데 한 번은 5, 그 다음 시료에 대해서는 4, 그 다음 시료에 대해서는 또 6 이렇게 뽑으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재현성은 이 전열 원자 장치는 좀 떨어집니다. 불꽃 원자 장치는 재현성은 좋아요. 시료의 양이 많기 때문에 재현성은 좋아요. 효율을 따지면은 당연하게 전열 원자 장치가 더 좋죠. 조금의 양만 있어도 그죠? 여러 번 찍을 수가 있습니다. 강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시료의 양은 작지만 이것을 중성 원자가 시키면 이 속에 이 경로 속 빛이 광로로 되어 있죠. 빛이 흐르는 광로, 빛살 경로 속에 이 중성 원자가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1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적혀있는데 이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 빛살 경로에 빛이 흐르는 진로 속에 전열 원자 장치는 1초 동안 머물 수 있어서 1초 동안 빛을 흡수할 수가 있는데
불꽃 원자 장치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불꽃 원자 장치의 경우에는 불꽃의 빛살 진동에 머무는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4선. 앞에는 1초. 네, 불꽃 원자 장치는 10의 마이너스 4선. 만 배가 차이 나네요. 그렇죠? 그 말은 뭐죠? 불꽃 대신 불꽃보다는 전열 원자화 장치의 경우에는 만 배의 효율이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순환대로 시간만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장단점이 이겁니다. 전열 원자 장치는 간도도 좋고 실효 효율도 좋다. 대신에 재현성은 떨어진다. 불꽃 원자 장치는 이와 반대다. 알았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원자화 장치, 불꽃을 하든 전열화를 하든 이런 장치를 쓰면 원자화를 만들 겁니다. 원자화를 시킬 겁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또다시 방해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해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페이지에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먼저 저 뒷부분까지 여기 보시면 책에 보시면 방해 조치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러분 페이지로 따지면은 저기 182페이지까지 무려 한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지금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방해 작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스펙트럼 방해, 파장이 서로 겹친다 그 말입니다. 하나는 화학적인 방해. 화학적인 방해하면 다음과 같은 또 세 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까지는 들었던 내용을 보면 용어도 많이 생소하고 그래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쯤 되면은 용어들도 제가 앞 시간 했던 용어들을 아마 그대로 쓸 겁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용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듣다 보면은 했던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떠한 방해가 있느냐? 스펙트럼 방해가 있다. 스펙트럼 방해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이 줄이죠, 이 줄. 여기 보면 만약에 시료 속에 알루미늄하고 바나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불꽃을 딱 냈더니 이 두 개 다 원자화가 됐어요. 원자화가 됐는데 알루미늄이 흡광하는 파장을 3082.15 앙스트롬. 이러한 빛을 주면은 알루미늄이 흡수해요. 흡수하는데 진짜 공교롭게도 이 시료 속에 바나듐이 있다면 이 바나듐은 불꽃 원자화 장치에서 불꽃에 의해서 약간 들뜨다가 풍무성 들뜨다가 다시 가라앉으면서 빛을 내요. 어떠한 빛을 내느냐? 바로 3082.11 옹고스품이라고 하는 빛을 냅니다. 그게 발광한다는 말이죠. 그럼 어찌 될까요? 이거나 값이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빛을 흡수하는 것을 알루미늄이 이 빛을 얼마나 흡수한 걸 재고 싶은데 재려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같은 시료 속에 있는 바나듐이 발광하는 빛도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알루미늄이 흡수한 양을 정확하게 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스펙트럼 방해가 일어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알루미늄이 흡수하는 파장은 당연하게 이 파장 말고도 다른 파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지 말고 다른 파장을 쓰자. 그게 169페이지를 보시면 끝내는 알루미늄은 이걸 측정하지 않고 이걸 측정합니다. 표를 한번 봐보십시오. 표 6-1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다시 말하는데 연소 생성 물량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꽃을 한다는 말은 뭐냐? 불꽃을 하면은 연료가 필요하고 산화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연료와 산화제가 서로 결합하면서 열을 낸다. 불꽃이 붙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때 사용되어진 산화제가 불꽃을 만드는 데만 이용되어지지 않고 시료 속에 있는 물질과 반응을 해서 연소 생성, 연소되는 과정에서
어떤 산화물이 만들어진다. 연소 생성물로 말은 산화물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시료 속에 바륨이 있는데 이 바륨을 좀 내가 측정하고 싶다. 그래서 바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아세틸렌 공기에 이 불꽃을 쓰나봐요. 뭐 이건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 바륨을 측정하기 위해서 연료와 산화제를 사용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연료와 산화제를 쓰면은 이 시료 속에 칼슘이 같이 있다. 아까 얘기했으면 알루미늄과 바나디움이 이 시료 속에 같이 있다. 그러되면 이것의 흑광선과 이것의 발광선이 겹친다. 그 말이었는데 여기서는 뭐냐? 시료 속에 나는 바륨을 측정하고 싶은데 이 속에 칼슘이 같이 있다. 그럼 어찌 되느냐? 이 칼슘은 연소 과정에서 불꽃에서 칼슘 하이드록사이드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는 바륨이 흡수하는 파장과 똑같다. 그러면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는 548에서 560 나노미터에서 빛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되느냐? 바륨은 553.6에서 흡수하는데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내는 거예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륨이 빛을 얼마나 많이 흡수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연소 생성물인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이게 빛을 흡수해버린다. 제가 바륨을 측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럴 때는 아예 온도를 높여버리는 겁니다. 고온을 해가지고 더 높은 온도를 만들어서 이런 연소 생성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 표현은 어딘가 들어봤죠? 그죠? 164페이지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164페이지 보면 고온으로 연소 생성물을 없애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말입니다. 스펙트럼 방해가 있다. 그러면 분수 파장. 오케이, 그럼 겹치지 않는 파장을 쓰라. 내지는 연소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더 높은 온도의 불꽃을 사용해서 연소 생성물을 없애버려라. 혹은 여기선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복사성 완충제라 해서 이런 것을 쓰면 피할 수도 있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복사성 완충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이런 보존법이 있는데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크게 보면 그 방해되는 것은 스펙트럼 방해, 그 다음에 화학적 방해가 있습니다. 화학적 방해. 스펙트럼 방해에 대해서는 아까 어떻게 하느냐? 다른 파장을 쓴다. 고온으로 해서 연소 생성물을 없앤다. 그 다음에 복사성 완충제를 쓴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 방해는 어떻게 하느냐? 설명하겠습니다. 화학적 방해도 실제는 이것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까 말한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휘발성이 작은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 휘발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휘발되어져서 기체가 되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되는 휘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온도를 더 높이면 돼요. 휘발이 안 돼? 오케이. 온도 높이면 끝내는 휘발이 됩니다. 온도를 높인다. 그 다음 또 할 수 있는 거 방해물질. 방해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해방제입니다. 이 해방제라고 하는 것은 말이 어려운데 경우도 있고 설명이 한 줄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칼슘이 있다. 칼슘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료 속에 인산이 있다면 이것이 서로 반응을 해서 결합을 해버려요. 그럼 이것은 이렇게 한번 결합해보면 두 개가 잘 안 되나 봐요. 이렇게. 두 개가 되어져서 원자가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시료가 있으면 여기에다 무엇을 넣느냐? 여기에 스트론튬 혹은 란탄 이런 게 예를 들면 이 스트론튬 이 인산은
칼슘보다는 스트론튬이나 란탄하고 결합을 더 잘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칼슘이 칼슘이 따로 이렇게 결합되지 않고 고온에서 중성 원자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인산이 칼슘과 결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방제입니다. 해방제. 또 한 가지 방법. 지금 여기서는 이 방해 물질에다가 이걸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뭐냐? 다른 게 보호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 얘가 있는데 이가양이온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분석 물질과 예를 들어서 철을 분석하겠다 하는데 이 철이 다른 물질과 결합하기 이전에 아예 여기다가 EDTA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넣어주면은 이것은 이렇게 결합되어버립니다. FeEDTA 이렇게 결합하면서 이 철이 다른 방해 물질과 결합하지 않도록 그냥 이것 자체가 결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이 EDTA나 8-하이드록실 퀴놀 같은 경우에는 이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을 보호합니다.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물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보호제가 됩니다. 보호제는 이 물질이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방해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해방제는 이 물질과 우리가 분석하는 물질과 결합하기 이전에 그냥 해방제를 넣어서 이 방해 물질과 결합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호합니다. 차이가 알겠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앞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한번. 자, 헷갈리니까. 지금 이야기했을까? 스펙트럼 방해 이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화학적 방해가 있는데 화학적 방해 이겁니다. 비휴활성 물질의 형성은 고온, 온도를 높인다. 어떤 방해 물질이 있으면 해방제를 쓰거나 보호제를 쓴다. 그리고 또 화학적 방해가 이온화 효과, 매트릭스 효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온화 효과입니다. 이온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시료가 원자화 장치에 들어가면은 원자화 장치에서 열분해되어져서 중성원자로 됩니다. 이게 불꽃 원자화 장치이든 비불꽃 원자화 장치이든 관계없습니다. 다 열분해되어서 중성원자로 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이 불꽃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높으면 끝내는 이 열에 의해서 이온화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원자로 되길 원하는데 중성원자에서 들등원자를 넘어서 이온화가 된다 이거죠. 이런 겁니다. 중성원자가 이온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식이 있습니다. 어떤 온도에서는 중성원자와 이온화된 원자 곱하기 전자의 농도 이것이 평행상수함수로 계산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중성원자가 이온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그때 특정 원소, 이온화가 잘 되는 원소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원소도 당연하게 이온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전자가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전자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이 값은 정해져 있고 이 값은 커지고 그 말은 뭐죠? 이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이온화되어진 이 원자의 비율이 작아진다는 말은 중성원자로 존재한다. 그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칼륨은 2200도에서는 이온화되어지는 게 2.5%가 이온화됩니다. 이온 상태로 있어요. K 플러스가 2.5%.
그런데 온도가 2800도가 되면 무려 82%가 이온화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스트론튬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스트론튬을 넣어주면은 스트론튬인가? 이거 보면 돼. 이렇게 이온화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스트론튬을 잰다. 스트론튬을 재려고 하는데 온도를 이것을 중성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 온도를 높여주는데 높여주다 보니까는 이만큼 이온화가 돼버려요. 근데 여기다가 칼륨을 넣어줘버리면 칼륨 자체는 어찌 되느냐? 이온화가 훨씬 더 잘 됩니다. 벌써 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벌써 칼륨에 의해서 전자가 너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스트론튬이 더 이상 이온화되지가 않습니다. 즉 이온화가 억제됩니다. 그 말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온화 억제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부분은 이 말입니다. 이 앞에 보면 식 6-4에 보면 볼츠만 식 해가지고 아마 우리 예제도 풀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들뜬 원자들이 많아진다. 온도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들뜨는 정도가 아니고 이온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온화가 많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 이온화 억제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온화가 잘 되는 것을 미리 집어넣어 버리면 이 물질이 높은 농도의 전자를 제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억제제로부터 생긴 많은 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시료 원자의 이온화를 평행을 깨고 극역 반응을 증가시키므로 원자의 이온화가 억제된다. 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바로 칼륨과 스트론튬입니다. 여기 설명했죠? 칼륨은 스트론튬보다 이온화가 잘 된다. 그죠? 똑같은 온도이지만 스트론튬은 17.2, 칼륨이 무려 82%가 이온화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스트론튬을 재는데 이온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다가 칼륨을 의도적으로 더 넣어줘요. 더 넣어주면 칼륨이 많이 이온화되면서 스트론튬의 이온화가 억제됩니다. 자, 다음 3교시에는 매트릭스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